자, 이제 권리 분석 공부를 할 텐데 오늘 나눠드린 거 한번 볼까요? 사실 권리 분석은요, 오늘 하는 거 요것만 공부하셔도요, 여러분들 일반적인 경매 물건은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권리관계가 복잡하지 않은 물건들 있잖아요. 많이 하는 것들,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그다음에 구분상가 이런 거요. 이런 거는 제가 알려드린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해요. 내가 좀 더 복잡한 물건, 어려운 물건 하겠다면 그래 공부하시면 돼요. 이거는. 그래서 제 교재는 쉬운 것부터 어려운 거, 특수 물건까지 다 적어놨잖아요. 그게 이제 그래서 고수들도 볼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이에 대해서 초보자도 고수되는 부동산 경매예요. 그래서 초보자가 보시기에는 어려운 내용 보면 어려워요. 쉬운 것만 보면 쉬운데, 근데 제가 알려드리는 부분이 있죠? 그것만 보시면요, 어려운 거 안 보셔도 돼요. 교재 보고 이렇게 머리 아프게 이렇게 질질 싸매시면 안 되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네. 제가 알려드린 요 정도 수업 정도 하시고, 물건 찾고 현장 가시고 그렇게 하시면서 배우시는 거예요. 물건을 찾으시고요. 아, 이 물건에 대해서 내가 관심 있다, 분석을 해보겠다. 그것도 공부가 되는 거예요. 공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현장을 가보겠다. 이론은 배웠지만 현장을 가보면 그게 또 부딪히면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것이 되는 거고요. 오늘 권리 분석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지금 경매 공부는 크게 두 가지 공부한다 그랬어요. 그죠? 권리 분석, 그 다음에 물건 분석. 제가 이제 네 가지를 쪼개긴 했어요. 하지만은 경매 공부는 사실 권리 분석하고 물건 분석 두 가지가 주예요. 권리 분석이 뭐예요? 오늘 배울 권리 분석이. 이 경매 물건이나 일반 매물을 똑같아요. 일반 부동산을 매입을 할 때 여기상에 어떠한 권리 제한이 있는지 그거를 우리가 사전에 밝혀내서 이거 제거해내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래? 어떤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하면 안 되겠죠. 아니면 그거를 인수하는 걸 감안하고 내가 가격을 낮게 쓰거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권리 분석이 우리는 이제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법률 지식이 많고 또 많은 공부를 해야지 이거를 또 하는 건 아니고요. 쉬워요. 권리 분석은 산수같이 딱 공식이 나오기 때문에 그 정도만 하시면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건요, 물건 분석이에요. 물건 분석. 물건 분석은 뭐냐면, 내가 이 물건을 취득할 때 이 물건이 좋은 물건인가 안 좋은 물건인가, 그죠? 좋은 물건을 선별할 줄 아는 안목, 그게 물건 분석이에요. 내가 어떤 물건이 좋을까? 나 좀 1억이 있는데 1억 가지고 투자하고 싶은 물건이 있어. 어떤 물건이 좋을까? 어느 지역 걸 할까? 물건도 많잖아요. 아파트, 빌라, 상가, 토지, 뭐 지역도 서울, 경기, 인천, 지방 다 어디 걸 해야 되나? 그죠? 경매 물건을 찾았어. 그럼 이 물건이 좋다, 나쁘다 이런 걸 판단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물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세를 알잖아요. 시세를 내가 알게 되면요, 이 물건이 싸다 비싸다를 알아요. 제일 쉬운 게 아파트잖아요.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시세가 나와 있잖아요. 실거래가도 공시가 되고 우리 국민은행 시세에서 딱 정해져 있어. 그 정도만 봐도 이게 물건이 싸다 비싸다 알 수 있죠.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시대로 해서 네이버 하나면 웬만한 물건들 시세는 다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물건을 보고 싸다 비싸다, 이 물건 괜찮네, 싸네, 좋네, 일반적인 걸 관심 있으면 다 알 수 있잖아요. 쉽게. 그런 물건들을 분석하고, 여기가 금액이 싸긴 한데 앞으로 또 재개발 예정이에요. 그럼 앞에서 미래 가치도 있네, 이런 것들 있죠. 그런 물건들을 찾는 연습을 하시고 내가 현장을 가서 공부하는 것, 그게 물건 분석이에요. 자, 권리 분석, 물건 분석, 어느 게 더 중요하다고요? 물건 분석이 더 중요해요. 좋은 물건을 잘 찾아서 내가 투자하는 것, 내 자금에 맞춰서, 그죠? 자금에 맞춰서. 자, 투자는요, 크게 매매, 그 시세 차익형, 그 다음에 임대 수익형을 이렇게 구분해 봤잖아요.
임대 수익형은 내가 투자를 해서 월세를 이렇게 따박따박 나오는 고정적인 이렇게 월세가 나오는 걸 투자하는 거고, 시세 차익형은 내가 투자를 해서 얼마의 차익을 버는 거. 일반적으로는 뭐 시세 차익을 보는 거잖아요. 싸게 사서 가격이 오르면 차익을 보는 거. 아니면 내가 싸게 사서 바로 되팔아서 차익을 보는 거. 근데 바로 되팔 때는 차익이 크진 않겠죠, 일반적으로. 그런 걸로 해서 보는데,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내가 자금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하는 게 달라져요. 요거 프린팅을 가져가시겠어요? 얼마 정도면 투자하면 할 수 있다고 했냐면, 제가 최소 자금 한 3천부터 그 정도 할 수 있으면 좋다고 했어요. 3천 이상. 그 이하로는 할 수 있어요. 경매로도 소액으로도 하지만 수익 내는 게 좀 쉽지는 않아요. 그 정도 하는데, 내가 만약에 5천만 원이 있다. 그럼 5천만 원 갖고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이 뭐가 있을까? 그럼 우리는 내 돈 5천만 원이라서 5천만 원 갖고 사는 게 아니거든요. 그 대출을 받잖아요. 대출 받으시잖아요. 경매는 대출 받으시는데 낙찰가의 80%까지 대출이 나와요. 최대. 그러면 얼마까지 물건을 내가 살 수 있냐면, 거기에서 이제 80% 대출 받는다는 걸 전제해서 보면 내가 한 2억까지 보는 거예요. 그죠? 2억. 그러면 2억에서 80% 대출 받으면 2, 8이 16, 1억 6천을 대출 받고 4천이잖아요. 그럼 내 돈 5천인데 1천만 원은 뭐 하냐? 재비용, 취득세 이런 것들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럼 2억 범위 내까지 물건들을 고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1억까지도 고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내가 수익 나오는 걸 나는 월세를 한 달에 한 200 정도만 나오는 걸 하나 고르고 싶다 라고 할 때, 그 5천만 원 갖고 있어. 2억 200 나오는 거 쉽지 않겠죠. 2억까지 물건을 고르더라도, 그죠? 그럴 땐 내가 목표는 난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200 이상 나오는 월세를 받는 게 목표야. 직장 생활 그래도 하면서 하면 내가 여기 돈이 있을 거고, 좀 더 목표를 든다면 월세가 한 500만 원씩 나오는 고정적인 부동산을 하나 하면은 좋겠어. 이게 내 목표야. 그러면 내가 지금 자금은 5천만 원이에요. 그 5천만 원 갖고 할 수 있는 게 좀 어렵겠죠. 불가능하지 사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5천만 원 갖고 시드머니를 좀 더 불리는 거예요. 불리는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럼 5천만 원 투자할 수 있는 건 좀 더 차익을 보는 물건 있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빌라를 시세가 1억인데 한 6천만 원짜리, 7천만 원짜리를 낙찰 받아요. 5천만 원 갖고 충분하겠죠? 대출받아서? 그럼 그걸 다시 한번 8천만 원에 팔아요. 그럼 한 2천만 원의 차익을 받았어요. 그럼 내가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늘었어요. 순수익이. 그럼 7천만 원에 불렸죠. 또 하나에서 한 1억이 모였어요. 그럼 좀 더 시드머니가 모여지면 그거 갖고 좀 더 수익 낼 수 있는 물건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자금이 얼마 있느냐에 따라서 투자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뭐 여유 큰 거 있으면 큰 걸로 하시면 되는데, 소액이면 소액부터 하시면 되고요. 또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나는 이렇게 하는 건 좀 부담스럽고 혼자 하는 게 돈이 없으니까 같이 할 사람들, 공동투자라 그러죠? 그러면 뭐 둘이서 같이 하면 좀 더 돈을 합쳐서 큰 걸 할 수도 있겠죠. 리스크도 분담하고. 그래서 그 공동투자도 잘 하시면 좋아요. 그런데 잘못하면 원수져요. 그래서 잘 하셔야 돼요. 자, 물건 분석, 권리 분석 두 가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물건 분석은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권리 분석은 단기간에 할 수가 있어요. 기본적인 건 오늘 공부하시니까 단기간에 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좀 더 심화 있는 건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근데 물건 분석은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내가 꾸준하게 성품하고 발품을 팔아야 돼요. 그리고 공부도 하셔야 돼요. 경제 공부 이런 거. 그 다음에 요즘에 유튜브들 잘 돼 있잖아요. 유튜브. 그리고 남의 투자 사례들 있잖아요. 잘 벌었던 것들. 그런 것들도 한번 공부하시면 돼요. 내가 남이 성공한 거를 나한테 벤치마킹 하는 거야. 그런 것들 찾아서. 그러면서 내가 책도 보고 이렇게 좀 물건을 찾아보면서 현장 갔을 때 거기에 관련된 거를 내가 따로 또 공부도 하고 이렇게 해서 쌓아가는 게 물건 분석이에요.
자, 오늘 권리 분석을 할 텐데요. 자, 권리 분석이 뭐예요? 얘기했죠? 부동산을 매입할 때 어떤 위험 요소, 권리의 제한이 있을 때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제거해내는 작업이다. 이 프린팅을 보시고 나중에 좀 더 공부를 하시면 교재를 가지고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부동산을 권리 분석을 할 때 보는 서류가 있어요. 어떤 서류를 봐요? 부동산 등기부등본 보죠.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봐요. 자,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내가 한 번도 안 봐봤다. 그런 사람 계세요? 없죠. 왜냐하면 부동산을 내가 소유를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그럴 때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띄워보잖아요. 왜? 소유자가 누구고 여기 어떠한 융자가 잡혀있는지 이걸 확인하잖아요. 그 기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부동산 경매 권리 분석을 할 때는요,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안다는 건 우리가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일반 일생활에서 필요한 정도, 그 정도 아시면 돼요. 자, 일단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거 보는 거 제가 이제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릴 거고요. 그 전에 권리 분석을 위하여 보는 서류가 있어요. 권리 분석을 위하여 보는 서류가 있어요. 자, 부동산 등기부등본 본다 했죠. 그리고 경매물건 3대 서류가 있어요. 경매물건 볼 때 꼭 봐야 할 서류 3가지가 있다 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는데 혹시 기억나세요? 자, 하나. 배당물건 명세서. 이거는 꼭 봐야 되는 거였죠. 그 다음에 또 하나. 현황조사서. 그리고 또 하나. 감정평가서. 그렇죠. 요걸 법원 경매 3대 서류라고 합니다. 요거는 어떠한 경매 물건이든 꼭 봐야 할 서류고요. 권리 분석에서 같이 보는 게 플러스 부동산 등기부예요. 자, 그럼 부동산 등기부등본을 볼 줄 알아야 되는데 부동산 등기가 뭡니까? 부동산 등기가 써놨어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관계와 부동산 현황을 기재한 공적 장부다라고 해요. 권리관계를 적고 그 다음에 부동산 현황, 주소, 부동산 표시 이런 거 있죠? 이거 저건 공적 장부예요. 공적 장부. 자,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할 때 어디서 띄어요? 어디서 열람하고 어디서 발급받아요? 등기소 가서 하셔도 되는데 요즘엔 다 인터넷으로 띄죠? 법원 등기소 이렇게 가시면 시간도 걸리고 그렇지 불편하잖아요. 그거 하나 띄고 가는 거. 인터넷이면요, 인터넷 등기 치면 그 열람하실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이 사이트 한 번도 안 들어가 보신 분 계세요? 들어가셨어요? 아, 내가 한번 갔다 와야지. 인터넷 등기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나오죠. 뭐 네이버나 다음에도 다 똑같아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여기 있죠.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 이렇게 생겼어요. 회원 가입하셔도 되고요. 회원 가입을 안 하셔도 되는데 얘 뭐 자꾸 다운받으라 그래. 근데 그게 안 해도 되고. 열람할 때 부동산 등기 있잖아요. 여기 열람 발급. 이거 다운받으면 시간 걸리니까 이 사이트가 있다는 거 알려드릴게요. 예, 들어가서 보시고. 열람은요. 열람료는 700원이고요. 발급을 받으면 1000원이에요. 인터넷 등기소 한번 들어가셔서 내가 살고 있는 집 한번 등기부등본 한번 띄워보세요. 그럼 거기에 뭐가 나와? 등기부등본이. 구성이 있어.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돼 있죠. 부동산이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3가지가 돼 있어. 표제부, 갑구, 을구 이렇게 띄워보면 부동산 등기부등. 이 표제부에는 뭘 정리하면요. 부동산의 주소와 부동산 표시에 관한 사항을 기재를 해요. 부동산 표시 있잖아요. 내가 살고 있는 집, 주소, 그 다음에 표시에 관한 사항. 그다음에 갑구는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데 여기에는 소유자가 누구냐. 여기 이 건물의 토지의 소유자가 누구냐. 여기 소유자가 또 바뀌었으면 그 이전된 소유자를 또 적어요. 그 다음에 을구는 이렇게 을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유권 이해에 관한 권리의 사항. 즉 융자는 얼마나 있나. 근저당권 있죠. 저당이 얼마 잡혔다. 예? 내가 이 집에 전세를 하는데 전세권을 설정한다면 을구에다 전세권을 설정하는 거야.
임차권을 선정한다? 임차권. 뭐 지상권, 지역권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등재가 돼요. 부동산은요, 토지와 건물이죠. 부동산은 토지하고 건물이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이 뛸 때는요, 우리는 토지 등기부등본 따로, 건물 등기부등본 따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혼화 체계로 돼 있어. 토지와 건물. 그래서 우리가 단독주택을 매입을 한다. 단독주택을 매입을 한다면 거기 그 단독주택에 깔고 있는 토지가 몇 평이에요? 70평. 그럼 단독주택은 2층짜리인데요. 총 몇 평이에요? 건평이라네요. 그럼 밑에 층 30평, 위에 층 30평, 합 60평. 이렇게 출입한다. 그러면 등기부등본을 뛸 때 토지 등기부등본도 띄어야 되고 건물 등기부등본도 띄어봐야 되는 거예요. 건물 등기부등본 띄워서 안 나오는 거.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따로 띄어봐야 돼요. 그래서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아파트는 이걸 뭐라 하냐면 집합건물이라고 해요. 집합건물은 한 동의 건물에 여러 세대를 이렇게 쪼개가지고 그 각 호수별로 구조상, 이용상 독립돼가지고 등기할 수 있는 건물이야. 이 아파트 등기부등본을 떼어보면요,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이라고 해가지고 표제부가 다른 거는 하나인데 두 개야. 즉 한 동 건물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얘가 이제 뭐 501호라고 해요. 501호를 떼서 501호 부분 요 전유 부분이라고 했거든요. 전유 부분, 내가 사용하는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가 있어요. 그래서 한 동 건물의 표제부를 띄면 이 한 동 건물에 대한 면적 전체와 이 토지 한 동 건물 깔고 앉은 토지 1000평에 대한 걸 기재를 해주고,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를 보면 얘 전유 부분에 대한 구분 호수와 얘가 깔고 앉은 사용권 대지권 있죠? 그걸 표시를 해줘요. 그래서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은 표제부가 두 개야. 그래서 일반 건물 등기부등본은 이제 표제부가 하나예요. 근데 이거는 집합건물 두 개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아파트를 살 때는요, 토지 등기부등본은 굳이 띄워볼 필요가 없어. 토지에 대해서는 대지권이라고 해가지고 토지 사용권 있잖아요. 거기에 따로 이렇게 적어놨어. 그래서 그 토지 사용권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다가 토지 별도 등기 있으면 이렇게 또 써놔. 그거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토지 등기부등본을 띄워봐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파트 집합건물을 띄워봤을 때 대지권 부분을 보잖아요. 대지권을 볼 때 거기 대지권에 토지 별도 등기 있음 이렇게 써있는지 보셔야 돼. 그게 없으면 좋은 거예요. 있으면 한번 봐야 되는 문제야. 그 얘기고, 그 일반 그 집합건물이 아닌 건물을 산다. 그러면 건물 등기부등본 따로, 토지 등기부등본 따로 꼭 확인해 보셔야 돼요. 각각. 뭐 소유자하고 다 똑같겠지. 그럼 물론 똑같을 수 있어요. 근데 권리관계가 또 다를 수도 있어. 어떤 건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건 없을 수도 있고. 만약에 토지를 매입을 한다. 그럼 건물은 없겠죠. 그럼 토지 등기부등본만 띄워보면 되겠지. 그죠? 토지 등기부등본. 자, 그 등기부등본 띄워봐서 뭘 봐야 제일 먼저?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 당연히 소유자 맞죠? 그럼 소유자 확인할 때 뭘 갖고 확인하죠? 신분증 확인해야죠. 신분증하고 앞에 이름하고 주민번호 앞자리 맞는지. 자, 근데 요즘엔 신분증도 위조하는 데가 많아요. 위조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걸 필요하면 그렇게 확인합니다. 자, 등기부등본은 토지 등기부등본, 건물 등기부등본 이렇게 있는데, 건물 등기부등본은 일반 건물 등기부등본하고 집합건물 등기부등본이 있다. 인터넷 등기소 가면 이렇게 발급하는 게 있어요. 토지를 뛸 거예요, 건물을 뛸 거예요, 집합건물을 뛸 거예요. 이렇게 눌러갖고 그럼 집합건물 주소하고 호수를 알면 띄워져요. 그래서 권리 분석을 공부하기 위해서 제가 전제를 지금 깔고 있는 거예요. 전제를 까는 거예요. 그러면 일반 건물 등기부, 일반 건물의 경우에는 토지 등기부를 반드시
확인을 하는 게 좋다는 말씀이죠. 그렇죠. 같이 하셔야죠. 건물만 보시지 마시고. 제가 그건 아닌 경우도 네. 권리 소유자가 뭐 심지어 다른 사람도 있어요. 토지하고 네, 건물하고. 부동산 경매에서 공부하는 용어가 있는데 이 물건과 채권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꼭 옛날부터 나오는데 어떤 데는 또 이제 이거 물건과 채권을 공부하려면 굉장히 또 복잡하고 또 어려워요. 어떤 시간은 또 1시간씩 걸려요. 그런 걸. 근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 사실 몰라도 돼. 물건과 채권은. 근데 얘기를 안 하면 나중에 또 굉장히 또 뭔가 좀 간지러워. 간단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물건이 뭐냐면 부동산은 물건이죠. 물건에 대해서 가지는 권리예요. 그 가지는 권리. 이 물건에는요 법으로 정해져 있어. 법으로 정해졌는데 딱 어느 법에 적혀 있냐면 민법에 적혀 있어요. 민법에. 물건 8개가 딱 정해있는데 물건은 이것밖에 없어요. 물건 일단 자,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게 물건이야. 부동산에 대해 가지는 권리. 자, 그래 관습법으로 있어요. 관습법은 뭐냐면 이 민법은 성문법, 법으로 정해져 있잖아요. 법률화돼서. 근데 관습법은요, 법률이라는 게 없어. 관습적으로 이렇게 대대로 이렇게 인정돼서 그게 맞아. 그게 그래 법처럼 이렇게 인정이 된 거예요. 관습이 법이 돼버린 거예요. 관습법인데 그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이에요. 이거는 어느 법조항을 보더라도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이라는 건 없어. 관습적으로 이게 인정해 주는 거야. 자, 그런데 이게 물건이라고 하는데 민법이 8개가 있는데 점유권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점유권 생각해 보세요. 점유권이 뭐예요? 점유하고 있는 권리예요. 점유라는 거는 내가 소유자면 내가 소유자로서 부동산을 점유하잖아요.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요. 근데 그것보다 이제 임대를 줬어요. 내가 임대를 줬어, 임차인한테. 그 임차인은 내가 임차 사용할 수 있는 걸 임차권이 있죠. 그 또 하나 점유하고 있죠. 점유권이 있는 거야. 임차인 점유권. 그 점유하고 있는 것 자체를 보호해주는 권리예요. 점유권, 물권. 자, 경매 물건을 내가 낙찰받았어. 근데 저 사람이 임차인도 아니야. 주식기가 돈을 받을 게 있다고 안 나가고 계속 있어. 그럼 저 사람은 점유권이 있는 거야. 그래도 점유권이 임차인이면 또 임차인으로서 점유권이 있지만 돈 받을 게 있다고 안 나가고 있대. 이렇게 유치권 행사한다면서 그 점유권도 있는 거예요. 유치권도 있고 그 자체가 점유할 권리예요. 그러면 소유권은 말 그대로 내가 소유한다. 이 물건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사용도 하고 수익도 얻을 수 있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거예요. 사용한다는 건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잖아요. 드나들고 싶으면 내가 이렇게도 만들고 저렇게 사용하고 수익하는 걸 내가 쓰기 싫으면 남한테 임대 줘갖고 임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거. 그건 권리가 있는 거죠. 소유권은. 또 처분할 수 있는 거. 매매를 처분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팔아버릴 수도 있고. 근데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좀 리모델링 해야 돼서 새로 부수고 좀 이렇게 이쁘게 짓거나 아니면 싹 해가지고 새로 재건축해 짓거나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소유권이 있기 때문에 사용수익 처분할 수 있는 거 소유권이. 그럼 지상권 들어보셨죠? 토지를 사용할 토지 있잖아요.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란 말이에요. 이 지상권이 딱 돼버리면요, 그 토지를 사용할 목적이 뭔데? 나 이 건물을 네 땅을 좀 빌려갖고 내가 건물을 좀 지으려고 그래. 그럼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요, 법으로 이 지상권이 존속기간을 최단 존속기간 한 30년을 보호해줘. 일단 지상권을 설정하게 되면요, 최단 30년을 보호해주는 거야. 건물을 짓기 위해서. 당사자 간에 단기간으로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30년을 보호해줘. 이게 지상권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권리죠. 지상권은. 법정지상권은 뭐야? 사용안에 지상권의 약정은 안 했지만 토지 소유자와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서로 이제 지상권 약정은 안 했지만은 법으로 일정한 요건이 있으면 법으로 그냥 이 사람한테 지상권을 딱 인정해 주는 거야. 법으로 정한 지상권. 즉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토지만 경매로 남겨 버렸어. 그래서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한테 이거 내 땅이니까 건물 철거해. 그랬더니 난 법적 지상권이 있어서 못 나가. 이런단 말이야. 법으로 정한 지상권이야.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였다가
토지가 소유자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건물 소유자한테는 지상권을 인정해 주는 게 있어. 그게 법으로 정한 지상권인데 한번 지상권을 인정해 주게 되면 30년 동안 토지를 사용할 권리가 있단 말이야. 이런 거. 잘 모르겠지만 그냥 들어보세요.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네. 이런 용어가. 그 다음에 지역권. 지역권은 토지를 사용할 권리인데 이것도 내 토지의 편익을 위해서 남의 토지를 사용할 권리야. 자, 자, 여기가 도로인데 얘가 A 토지, 얘가 B 토지가 있어. 그럼 나는 B 토지인데 여기로 가려면 A 토지를 밟고 나가야 돼. 이걸 렌지라고 그러죠? 길이 없는 토지. 그러면 얘 토지를 이용하기 위해서 야, 이 땅 조금만 팔아라. 안 판대. 그럼 내가 좀 사용하게 좀 임대 좀 줘. 그 임대차를 할 수도 있지만 여기다가 일부분을 지역권을 설정할 수가 있어. 지역권. 토지를 요 도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역권. 남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 네? 그렇게 지역권을 설정하게 되면 요 토지를 요역지라고 하고 필요에 의해서 쓴 거. 얘를 승낙해 줬으니까 얘 승역지라고 해. 이런 지역권. 근데 이런 건 지역권을 설정하게 되면 이 등기부등본, 얘 토지 등기부등본에 지역권, 승역지. 얘 비토지 등기부등본에 지역권, 요역지. 이렇게 표시를 해놔요. 근데 이런 지역권 등기 보셨어요? 한 번도 봤죠? 근데 보면 한 1000개 중에서 한 개가 가끔씩 경영물건 보면 그런 게 나올 수가 있어. 지방 토지들이. 근데 지역권이 있으면 좋은 거에 나온 거예요. 얘 입장에서는 요역지 같은 경우는 좋은 거고, 얘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고, 그죠? 그런 게 있어. 그 유치, 전세권. 전세권은 건물을 사용한다. 일단 뭐 토지를 내가 사용한다. 남의 토지를, 남의 건물을. 그럼 사용수익하기 주는 돈이 있어요. 전세금을 주고, 거기에서, 만기 때 살아서, 내가 나오면서 전세금을 돌려받는 거죠. 일반적으로 이제 주택 전세를 많이들 하시죠. 근데 우리는 전세권을 설정을 하지 않고 대부분 주택임대차 보호를 해주기 때문에 보증금만 주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죠. 근데 만약에 그걸 안 한다 그러면요 전세권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전세권 등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물건이에요. 물건. 사용 수익할 수 있는 물건. 내가 그 집을 임대기간 만료까지 전세기간이라고 하죠. 전세기간 만료까지 사용 수익하고 만기돼서 이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예요. 만약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요 이 전세권에 기해서 경매를 붙일 수가 있어요. 전세금을. 임대차 같은 경우에는 만기돼서 보증금 안 돌려주면 소송해야 되잖아요. 근데 전세권은요 만기되면 그냥 바로 전세금에 기해서 임의 경매예요. 이것도 전세권도 담보 목적도 되고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이걸 용익물건이라는 거죠. 요 물건이 있어요. 전세권. 요것도 물건이다. 등기되어 있는 건 물건이다. 너 사는데 전세 사냐 월세 사냐? 나 전세 살아. 그럼 전세 사면 이 사람은 전세권이 있네? 물건이네? 이게 아니에요. 전세 산다 그랬을 때는 전세권 등기를 해야지 물건이야. 그러니까 전세 살아. 그럼 전세권 등기 때문에 전세 없는데? 아니 전세 계약을 했고 내가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았어. 그러면 물건이 아니고 이거는 채권적 전세라고 해요. 채권적 전세. 그냥 돈 받을 돈, 채권. 자, 유치권. 유치권 들어보셨죠? 그렇죠. 건물을 내가 공사를 했는데 공사비를 주기로 했는데 못 받았어. 그러면 이 공사비가 받을 때까지 내가 계속 유치할 수 있는 권리, 여기 점유할 권리. 근데 이 건물이 경매라고 왔네? 새로운 소비자가 와서 나 주인이니까 이 비켜. 너 유치권 행사해. 이 공사비가 받을 때까지 못 비켜. 이게 유치권이에요. 뭐 현수막 붙여서 그러잖아요. 이것도 물건이다. 유치권도. 질권. 질권. 질권은 부동산에서 질권은 사실 없어. 뭐가 있냐면 권리질권이라는 게 있는데 질권하면 보통 전당포에서 돈 빌려주고 금방 가가지고 시계 맡기고 금 맡기고 돈 빌리잖아요. 근데 얘가 갚기로 했는데 돈을 못 갚아. 그러면 금은방에서 그거를 질물이라고 해요. 그거를 지금 소유권을 넘겨버리는 거죠. 이 질권이야. 일반적으로. 동산질권이지. 근데 부동산에서는 부동산을 맡기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 권리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권리질권.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하는 게 근저당권을 설정했잖아.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A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래. 한 1억을. 그럼 내가 돈을 빌려달래 해서
그럼 내가 널 뭘 믿고 돈을 빌려주니? 그랬더니 내 집에 담보가 있잖아. 집을 담보 서줄게. 금리를 얼마 줄 건데? 금리? 많이 줄게. 급하니까 한 연 20% 줄게. 그러니까 사실 돈이 없거든. 이거 20% 준대. 그러니까 내가 눈이 획 돌아가지고 야씨 그러면 한 달에 이자가 얼마야? 1억에? 연 20%면 2천만 원. 난 거의 한 달에 한 180만 원 나오네? 그죠? 어디 빌려서라도 빌려줘야 되겠다. 담보까지 설정해 주겠다는데 좋잖아. 그럼 내가 1억을 빌려주고 걔 집에 담보를 1억 2천을 설정해줘. 그럼 난 안전하잖아요. 그럼 난 연 20%의 이자를 받을 수 있어. 그런데 근저당권을 설정했는데 솔직히 내가 돈이 없거든. 남한테 돈 빌려가지고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할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이제 뭐 캐피탈을 가지고 내가 그 근저당권 담보로 근저당권 담보 돈을 좀 빌려주시오. 그랬어요. 근저당권을 담보로. 그러면 몇 프로 줄 건데 연 7% 준대. 훨씬 낫죠. 그러면 연 7%에 내가 돈을 빌리고 얘한테 20% 받아. 그럼 난 13%를 먹는 거야.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근저당권 보면 얘는 가만히 있어? 담보 잡아야 되잖아요. 캐피탈에 돈 빌려주니까 근저당 질권 이렇게 써서 밑에 근저당권 그 밑에다 이렇게 근저당권 이렇게 설정해 놓잖아요. 내가 얘 1번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리고 내가 캐피탈에서 이 근저당권 돈을 좀 빌렸어. 그럼 그 캐피탈에서 여기다가 근저당권 질권 근저당 질권 해가지고 요 1-1 이렇게 해가지고 등기를 해. 이게 권리질권이라 그래요. 자, 그러면 뭐 저당권 설명했고 민법의 물건이 이렇게 8개인데 요게 개념을 좀 간단히 말씀드린 거예요. 이게 밀권이다. 그리고 법정지상권, 법으로 정한 지상권, 분묘기지권은요 남의 땅에 내 조상이 돌아가셨는데 묻어야 되잖아요. 땅이 없어. 그래서 남의 땅에다 그냥 묻어버렸어요. 옛날에 그런 땅 많잖아요. 다들. 내 땅인데 저 사람이 내 산에다가 묻었어.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지나면요. 그러면 아예 그 묘부분은 얘 걸로 돼버려. 거의 내가 사용 수익하게끔 분묘기지권으로 인정을 해버리는 거야. 너 계속 이 묘를 제사 지낼 때까지 평생 여기는 요 부분은 네가 써라. 그게 분묘기지권이야. 그래서 우리 경매 나온 땅들 보면 분묘가 있다. 그럼 뭐라고 쓰냐면 거기다 분묘기지권 성립여지 있음 이렇게 써요. 그럼 뭐냐? 내가 저 땅을 봤을 때 저 묘에 대해서는 내가 사용권을 행사 못한다는 얘기거든. 분묘기지권이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거를 물권이라고 하고 요거 관습법에 인정하는 물권이라고 해요. 이 분묘기지권은요 요즘에 법이 2003년 1월부터 그 법이 좀 바뀌어가지고 남의 땅에 묘를 설치하잖아요. 그러면 동의 없이 설치하면은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안 돼요. 남의 땅이 하더라도. 그래서 그 시기가 그 전이냐 후냐에 따라서 달라요. 자, 지금 물건을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쉽게 설명한다고 좀 너무 길게 얘기한 것 같아요. 지상권 같은 경우는 보통 일반적으로 흔하지 않은 경우라고 봐야 되나요? 지상권이요? 네. 지상권은 토지를 남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는 흔하지 않은데 주로 많이 설정하는 건 담보 목적으로 설정을 해요. 지상권은 주로 내가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려고 해. 그럼 은행에서 빌린 근저당권을 설정하잖아요. 내가 은행에서 1억을 빌리면 토지에다가 1억의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추가로 지상권도 설정해요. 담보 목적으로. 그걸 담보지상권이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자, 은행에서는 근저당권만 설정하면 되지 왜 지상권까지 설정하냐. 만약에 제가 돈을 빌려줬는데 제가 나중에 저 토지에다가 건물 져봐. 그리고 돈을 안 갚아봐. 그럼 나는 근저당권에서 저 토지 경매를 붙일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 토지 위에 건물이 붙어 있어. 그러면 토지 가격이 똥값이 되겠죠. 떨어져서 안 사잖아. 그러니까 지상권을 설정해.
그걸 예방하려고 지상권을 결정하게 되면 건물을 지으려면 항상 지상권자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동의를 받지 못하면 건물을 지을 수가 없어. 그러면 내가 지상권을 해놓으면 건물 짓기에서 나한테 동의를 요청해 온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안전방으로 담보지상권이라는 거야. 내가 토지를 사용할 목적이 아니고 담보 목적을 하고 담보지상권이다. 그래요. 채권은요, 지금 물건을 말씀드렸는데, 채권은 물건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고, 채권은 물건이니까 사람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예요. 사람, 특정한 사람. 이 사람한테. 그 사람한테 일정한 행위를 요구할 권리. 내가 A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A한테. 얼마를 빌려줬냐면, 1,000만 원을 빌렸어요. A한테. 돈 빌려줬는데, 갚으라는데 안 갚어. 난 채권자고, 쟤는 채무자예요. 그죠? 나는 쟤한테 1,000만 원 받을 돈이 있어. 이거를 채권이라고 그래요. 일반 채권. 채권이라고 없어. 그러면 내가 A한테 돈 갚어! 라고 청구할 수 있죠. A한테, 특정 A한테 청구할 수 있어. 근데 A 부인한테, 야, 네 남편이 빌린 돈이니까 네가 갚어! 라고 할 수 없어요. A한테만 청구할 수 있고, 특정인한테는. 네 자식한테, 네 자식이 네 아버지 없지고 네가 갚어! 일단 큰일 나요. 난 별건이란 말이야. 걔한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야. 자, 이거를 일반 채권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돈을 못 받아서 못 갚겠대.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가 제 사람 A에 대한 재산이 있으면, A에 대한 집이 있으면 그 집에 대해다가 경매를 붙일 수가 있어요. 경매를. 내가 채권자니까. 그러면 경매를 붙이려면 내가 A의 집에 대해서 담보, 건조담보를 설정했으면 되는데 설정 안 했잖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A를 상대로 돈 빌린 거 대여금 반환 소송을 해요. 그럼 소송을 하고, 그럼 A 나한테 저기 그 1,000만 원 줘라 판결문을 받았어. 그럼 판결에 의해서 경매를 붙이는 거예요. 이게 강제경매예요. 강제경매. 그러면 이제 판결 받아가지고 경매를 붙이려고 했더니 얘가 이런 새끼가 집을 다른 한테 넘겨버렸네. 그러면 내가 제 집에 대해서 경매를 못 붙여요. 그죠? 소유자가 바뀌어버렸잖아. 내가 소송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소송 한 최소 6개월 이상 걸리잖아. 그 기간 되니까. 내가 쟤한테 소송을 해보면서 판결할 집을 다른 데 넘겼어. 그래서 미리 예방하기 위해서 소송 진행 중에 쟤한테 가압류를 해버려요. 미리. 1,000만 원에 대해서 부동산. 가압류. 해놓고 제가 집을 딴 데로 넘겼다 하더라도요, 그 가압류가 걸어놨기 때문에 나는 쟤에 대해서 경매를 붙일 수가 있는 거예요. 가압류. 이 채권의 종류는요, 가압류, 압류, 임차권. 여기 있어요, 종류가. 자, 권리 상호간 우선 수익. 이걸 물건 상호간에는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우선한다. 근저당권을 1순위로 설정하고, 근저당권을 1순위 설정하고, 그 다음에 2순위로 근저당권이 또 들어왔어. 그러면 3순위로 근저당권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 집이 경매를 넘어갈 때는 똑같아요. 1번 1순위 배당, 그 다음에 2순위 배당, 3순위 배당.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이렇게 물건 상호간 된다. 물건하고 채권 상호간에는요, 물건이 항상 우선한다. 이게 원칙이야. 물건이. 그다음 채권 상호간은요, 동순이다. 가압류가 들어오고 가압류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1번 가압류가 들어오고 2번 가압류가 들어왔다. 그럼 1번 가압류가 우선하는 게 아니고 1번 가압류하고 2번 가압류하고 순위가 같다. 권리 상호간의 순위가 물건 상호간에는 시간선 순서에 따라서 우선하고요. 물건하고 채권 상호간에는 물건이 우선하는 게 원칙이고요. 채권 상호간에는 동순이다. 권리 분석할 때는 등기부등본을 본다 그랬어요. 그 등기부등본을 왜 봐? 자, 이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이 집에 가압류, 압류, 근저당권이 무지하게 많아. 중요한 건 내가 이걸 낙찰받았을 때 이것이 소멸될 거냐, 소멸되지 않을 거냐, 즉 인수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쉽게 얘기해서 말소되냐 안 말소되냐, 그것이 말소될 것이냐 안 되실 것이냐, 요거를 기준을 정하는 게 있어. 요게 이제 우리 용어로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래요. 그래서 요걸 알게 되면 요 등기부등본의 요 권리가 말소된다, 말소 안 된다, 요걸 구분할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말소 기준 권리라고 그러는데,
자, 부동산을 경매로 매수할 때 등기부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것과 인수되는 것이 있는데요. 말소 또는 인수의 기준이 되는 권리를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한다. 말소 기준 권리는요, 총 6개입니다. 6개가 있어요. 6개인데, 이 말소 권리 중 가장 먼저 등기를 한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다. 말소 기준 권리가 한 등기부등본에 2개 이상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제일 먼저 등기를 한 권리가 말소 기준 권리다. 자, 말소 기준 권리를 포함해서 본인도 말소되고 그 이후의 권리도 모두 말소시킨다. 종류를 보면요, 총 6개라 했는데 말소 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 등기 요렇게 있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이 전세권도 있는데요. 이 전세권은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말소 기준 권리도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여기 그림을 보세요. 말소 기준 권리,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 등기. 그 다음에 전세권. 이 세모로 쳐놨죠? 이거는 말소 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자, 말소 기준 권리가 되려면요, 전세권은요, 이 전세권은 일단 건물 전부의 1순위 전세권자여야 돼요. 건물 전부의 1순위 전세권자가 내가 그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였거나 다른 사람이 경매를 붙여서 내가 그냥 배당 요구를 했다 라고 할 때 예외적으로 말소 기준 권리가 됩니다. 이렇게 등기부등본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들어가 있어. 그러면 여기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라 했더니 여기 말소 기준 권리가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기입 이렇게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찾아야 되는데 뭐예요? 근저당권 말소 기준 권리죠. 얘도 말소 기준 권리죠. 압류 말소 기준 권리죠. 말소 기준 권리는 뭐냐면 소멸한다는 거야. 다 소멸한다는 거야. 가압류 말소 기준 권리야. 소멸해. 그럼 이 중에서 말소 기준 권리가 여러 개잖아요. 제일 먼저 설정된 게 말소 기준 권리야. 걔한테 넘겨주는 거야. 예. 제일 먼저 설정됐죠? 근저당권. 얘 말소 기준 권리 본인도 죽고 소멸하고 얘 이후의 권리들 있죠? 얘들은 밀어버려요. 이 이후의 권리들을 밀어버린다고. 그러니까 얘는 그냥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다 죽어. 다 소멸. 말소 기준 권리 이후의 권리들은 뭐라고요? 소멸한다고. 여기가 이제 전세권이라고 있어. 근저당권이 전세권이라고 등기가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세권. 전세권은 내가 전세금을 주고 거기에서 그 사용 수익하는 거죠. 그 집을. 그리고 만기됐을 때 전세금을 받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등기를 전세권을 설정을 했어요. 전세권 2억. 이 전세권은요, 말소 기준 권리가 되기 위해서는 얘는 본인이 경매를 신청하거나 1순위 전세권자는 경매를 신청하거나 배당 요구를 해야 돼요. 즉 얘가 이 집을 경매를 신청했다. 그럼 여기 말소 기준 권리가 돼. 말소 기준 권리가 된다는 건 얘 소멸. 그죠? 전세권 소멸. 그리고 이 뒤에 거 다 밀어버리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경매를 신청하지 않았는데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있어. 즉 이 순위 근저당권자 경매를 붙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세권자가 나 이 집에 대해서 배당 받을래, 돈 받을래, 보증금 받을래, 배당 요구를 하면 요게 말소 기준 권리가 되는 거야. 돈 달라고. 근데 나 배당 요구도 안 해보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그럼 요거 말소 기준 권리가 안 돼요. 그럼 요거는 소멸이 아니고 인수야, 인수. 그죠? 인수. 얘는 소멸. 그 다음에 말소 기준 권리는 얘가 되겠죠? 얘가 말소 기준 권리고. 전세권은 1순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거나 경매를 신청했을 때. 여기 등기부등본을 보니까요, 1순위 근저당권, 그 다음에 임차인이 들어왔어요. 전입하고, 확정이자 받는 임차인이. 그 다음에 근저당권, 압류 이렇게 했어요.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가 뭐예요? 근저당권 얘도 있고 아무래도 있는데, 그러면 이 말소기준 권리가 여러 개일 때는 제일 먼저 설정한 게 말소기준 권리예요. 그죠? 그럼 어느 근저당권이에요? 1번 근저당권. 그럼 1번 근저당권이 말소기준 권리이기 때문에 얘 말소기준 권리 본인도 죽고 소멸하고 이 이후의 권리도 소멸시킨다. 그럼 임차인은 소멸되죠? 보증금 물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얘 이후에 전입했으니까 얘도 소멸되고요. 얘들이 보증금을 받든 얘가 돈을 받든 상관없어요. 매수인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권리들을 다 죽여버리기 때문에. 자, 2번. 1번 임차인이 1순위로 전입하고 확정이자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근저당권이 들어왔어요. 압류가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가등기, 뭐 잘은 모르지만 가등기 이런 게 들어왔어. 자, 그럼 말소기준 권리가 뭐예요? 말소기준 권리가 임차인이에요? 2번 근저당권이죠? 그럼 얘 소멸이죠? 얘 소멸하고 이 이후의 권리들도 소멸. 가등기 잘 모르지만 후생의 가등기는 소멸이에요. 그럼 얘는 인수예요, 인수. 얘는 근데 얘가 임차인이 배당 요구를 했다. 그러면 인수인을 배당을 해줄 거예요. 배당을 해줬는데 얘가 배당금을 다 못 받았다. 그러면 인수야. 못 받은 거네. 인수이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안 했다. 배당 요구를 안 했다, 임차인이. 그러면 100% 인수. 100% 물어줘야 되는 거야, 보증금을. 자, 3번.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 뭐예요? 가압류, 임차인, 근저당권, 전세권. 이렇게 들어가세요. 아까 여기서 보면서 설명 말씀드린 거예요. 가압류, 얘는 우리 이제 대항력 뒤에 배우겠지만, 말소기준 권리 이후에 들어온 애는 대항력이 없다고 그래. 즉 매수인한테 보증금을 줘! 라고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야. 얘는. 그래서 얘는 소멸. 얘 이후에 소멸. 말소기준 권리 이후 소멸. 임대차. 자, 지금은 등기부등본 권리분석하는 걸 봤어요. 등기부등본에 권리가 내가 인수될 거냐, 소멸될 거냐, 이걸 공부하는 게 말소기준 권리다. 말소기준 권리는 저당권,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경매기입등기. 이게 말소기준 권리고, 요 권리들은 모두 소멸한다. 그리고 요 권리 이후의 권리들도 같이 소멸시킨다. 쉽죠? 네. 그 전세권이라는 놈은 이게 말소기준 권리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어떨 때 말소기준 권리가 되냐면 건물 전부의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했거나 아니면 누가 경매 신청을 딱 내가 배당 요구를 했으면 말소기준 권리가 된다. 자, 이게 말소기준 권리고요. 등기부를 받을 때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들이 있어요. 그것이 대표적인 게 임대차야. 임대차라는 거는 크게 주택임대차와 상가건물 임대차로 구분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임대를 할 때는 대부분이 주택을 임대를 하죠. 아파트를 임대한다. 아파트를 임대할 때는 뭐 전세를 갈 수도 있고 월세를 갈 수 있죠. 그걸 임대라 그래. 내가 임대하는 거, 내가 집을 임차하는 걸 임차인, 그다음에 임대 주는 걸 임대인, 건물주를 임대인 이래죠. 보증금 2억의 전세를 구하는데 제가 전세 계약을 했어요. 전세 계약을 했고 계약금을 10%를 주고 한 달 후에 잔금을 치렀어요. 그리고 그 집에 이사를 해요. 이사를 하고 하는 게 있죠. 우리 상식적으로 어디서요? 주민센터. 등기소에서 전입신고하지 않죠. 그건 확정인차를 받는 거고. 네. 전입신고하고 같이 간기 확정인차도 받잖아요. 저는 계약하고 확정인차를 등기소에서 받았는데요. 그건 왜 그래요?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확정인차를 먼저 받을 수 있어. 등기소에서. 그럼 이제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면은
계약서에 확정일자 받아오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진위 확인하기 위해서. 확정일자가 뭐예요? 공적인 서류라는 걸 이제 변경할 수 없는 일자를 딱 인정해 주는 거야, 공기관이. 어쨌든 잔금을 하고 전입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내가 보증금에 대해서 보호를 받는데 그거는 우리가 쉽게 용어로 그 법률적 용어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대항력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주택을 인도라는 건 이사하고 주택을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요. 주택을 인도받고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해. 그러면 이게 영시에 대항력이 생긴대요. 대항력이 생긴다는 거는 내가 임차한 집이 주인이 사고를 쳐가고 경매를 바뀌었어요. 그 새로운 경매받은 소유자가 나타나서 야, 내가 새로운 주인이니까 집 한 달 줄 테니까 비워! 라고 했을 때 나 못 비워. 왜? 나 보증금 받기 전에 못 나가. 이게 대항력이에요. 그 사람들이 대항할 수 있는 힘, 법률상의 힘, 새로운 매주인한테 주장할 수 있는 이걸 대항력이라 해요. 그 대항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1순위로 전입신고를 해놔야 돼. 그 집에. 그럼 그 힘이 언제 발생한다? 전입신고한 다음날 0시에 발생하는 거야. 그럼 그 이후에 0시에 발생하는 거고. 자, 그러면 우선변제권은 뭐냐? 여기다 우리 확정일자를 하나 받죠? 확정일자를 받으면 우선변제권이 생기는데 우선변제권은 나 이후에 들어온 후순위 권리자. 예를 들어서 내가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그 이후에 이 집에 근저당권을 설정했어. 이 근저당권 얘보다 후순위죠? 후순위 권리자보다 내가 보증금을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 우선 변제권. 그게 우선 변제권이에요. 우선 변제받을 권리. 우선 변제권. 그러기 위해서는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거야.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자, 대항력. 주택을 인도받고요. 전입신고를 하면 대항력이 발생하는 거야. 새로운 소유자가 경매 나온 소유자한테 내가 보증금 받기 전에 못 나가!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우선 변제권은 여기 대항력을 갖추죠. 주택을 이사하고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내가 후순위 권리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 더 이제 최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있어요. 최우선 변제권은요, 나보다 앞선 권리자가 있지만은, 예를 들어서 내가 임대차 계약할 당시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있었지만 얘 근저당권자보다도 내가 우선해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여기 소액 임차인의 경우, 보증금이 소액인 경우에는요, 얘를 제일 먼저 우선해서 보증금을 띄워줘. 일정한 금액을. 이게 소액 임차인인데 이 소액 임차인의 범위가 있어요. 지역마다 조금 달라. 범위가. 그 범위를 보면요, 182페이지 보시면 소액 임차인 범위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2023년이죠? 2021년 5월 11일부터 맨 밑에 서울특별시 안양은 어디냐면 수도권 중 과밀 억제권역으로 들어가요. 그럼 소액 임차인 보증금 범위가 얼마예요? 1억 3천만 원이죠? 그럼 1억 3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소액 임차인 범위가 되는데 여기서 얼마를 제일 먼저 띄워주냐면 4,300만 원까지. 자, 내가 보증금 1억의 전세를 살고 있는데 나보다 앞선 권리자보다 나를 소액 임차인으로 제일 먼저 보증금을 띄워준다. 얼마를 띄워주냐면 1억을 띄워주는 게 아니고 4,300만 원까지 띄워주는 거예요. 4,000원. 그거 찾으셨어요? 네. 근데 서울 지역이면은, 서울에 방학과 원룸 1억이 전세 살고 있어. 그럼 얼마 제일 먼저 띄워줘요? 5천만 원. 5천만 원 띄워주는 거예요. 자, 이게 소액임차인 범위 도표예요. 자, 요 정도 이해하시고.
이걸 최우선 변제권이라고 해요. 소유임차에 해당할 때. 자, 지금 주택을 봤어요? 그럼 상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똑같아요. 상가도 대항력이 있고 우선 변제권이 있어요. 대항력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주택은 전입신고를 했지만 상가는 사업자 등록. 그럼 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이익을 역시. 그럼 상가 보증금을 우선 변제권도 있어요. 내가 장사하는 상가가 경매가 나갔어. 경매가 당했어. 그래서 내가 보증금에 대해서 우선 변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돼요. 그럼 그 순위에 따라서 변제죠. 최우선 변제권도 상가도 소액임차인 범위가 있는데요. 소액임차인 범위는 교재에 있어요. 뭐 그것까지는 뭐 보실 필요는 없고 교재에 있는데 해당한 금액 내에서만 있어요. 그래서 소액임차인의 경우 상가는 해당이 안 돼. 잘. 왜 그러냐면 상가는 대부분 월세잖아요. 월세. 그럼 월세면 보증금이 소액 보증금 되겠네. 근데 월세가 있을 경우에는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또 청해요. 환산보증금.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상가 1000에 100만 원에 있어요. 그럼 이 사람 보증금이 1000원이지만 환산보증금은 얼마냐면 이 100만 원을 가지고 월세 곱하기 100을 해요. 그럼 얼마예요? 1억이에요. 1억. 그럼 이 사람 보증금은 기존 보증금 1000 플러스 환산보증금에서 1억. 합계가 1억 1000이야. 1억 1000만 원의 보증금이기 때문에 소액임차인의 범위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대부분. 이해되시죠? 네. 근데 주택은 환산보증금 안 해요. 월세가 있다고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해서 보증금 산입 안 해. 월세가 있어도 주택은 상가만 그래요. 환산보증금 주는 거예요. 주택은 보증금에서 나네요. 네. 네. 주택이요. 그래서 자, 제일 중요한 용어는 오늘 이거만 아시면 되는 거야. 대항력 우선 변제권. 대항력 우선 변제권. 대항력이 뭐라고? 경매받은 새로운 주인한테 내가 보증금 받을 때까지 못 나가 주장할 수 있는 거. 그러기 위해서 네가 1순위로 주택을 인도받고 계속 점유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된다. 그죠? 전입신고해야 된다.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하고 다른 거예요. 새로운 사람들이 계속 주장할 수 있는 게 대항력이고 내가 우선으로 변제받을 권리가 있는 거는 우선 변제권이야. 그러려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되는 거야. 그죠? 안전하게 하려면 확정일자까지 받아야 돼. 예. 교수님, 근데 저기 우선 변제권이라는 게 예. 여기서는 지금 주택임대차가 채권인데 이게 물권적 우선 변제권 저게 가진다 저걸 설명하시는 거잖아요. 원래 예. 물건은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채권인데 불구하고 우선 변제권을 가지려면 예. 저런 요건을 갖추면 우선 변제권이 생긴다 그 얘기시죠. 예. 그게 우리 그 특별법인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인정해 준 거예요. 그 사실 이게 물건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물건처럼 인정해 주겠다 이거예요. 임대차는 물건이 아니고 이렇게 우선 변제권 물건처럼 물건의 효력을 주겠다. 이렇게 했을 때 만약에 그렇지 않고 만약에 임대차일 경우에 우선 변제권이 없이 그러면 다 전세권을 해야 되는데 전세권 등기를 한다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집주인이. 아이씨, 내 집에 이런 거 막 설정하는 거 싫고 그럼 전세권 등기 비용은 한두 푼도 아닌데 그 비용을 임차인한테 내라 그럴 텐데 임차인이 돈이 없어서 집을 구하는데 전세권 그 비용을 얼마나 내겠어요. 그래서 그런 좀 불합리한 점들이 있기 때문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예요. 자, 2023 타경 101012 요 대표 소재지 안양동 성원아파트 706호 감정가 3억 2,800 두 번 유찰됐어요. 2억 992만원 이렇게 보시면은 요 등기권리하고 임차권리에 이렇게 나눴어요. 등기권리는요 등기부등본에 나타나는 권리들이 있잖아요. 그걸 요거 시한적 순서에 의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자, 여기 뭐 등기부 권리를 보면
등본을 이렇게 보면 아까 공부했지만 표제부, 집합 건물이죠. 한동 건물의 표제부, 전체 건물 표시가 돼 있고 표제부가 이제 전유 부분에 대한 표제부가 또 있다 그랬죠. 해당 부분, 호수, 면적, 전유 면적, 그다음에 대지권, 전체 토지가 6,128평방미터인데 그 중에서 25.106을 내가 대지권을 갖고 있어요. 자, 갖고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다 그랬어요. 소유권 이전, 이 정도, 소유자가 이 정도 처음에, 자, 등기 원인은 1998년 4월 3일 매매로 했고, 매매 계약을 이때 했다는 거예요. 그 등기는 5월 12일 날 접수를 한 거고요. 접수번호. 자, 여기 보면, 이미 경매 개시 결정. 이게 경매 기입 등기죠? 경매 기입 등기예요. 이미 경매는 뭐라 그랬어요? 담보권 실행에서 경매죠? 근저당권 실행에서 경매. 이 채권자가 누구야? 레인보우 에셋대부. 그럼 얘가 근저당권 설정했나 보네. 여기 근저당권 설정했나 볼까요? 레인보우 에셋. 이거 다 말소된 거예요? 지웠다는 거예요? 어이씨, 많이들 뭐 빌렸다. 그렇게 많아. 여기 레인보우 에셋, 그죠? 여기 있죠? 이렇게 근저당권. 아까 제가 질권 설명드렸었죠? 근저당권자가 레인보우 에셋 대부인데 얘가 근저당권 설정하면서 지돈을 안 내고 웰컴 저축은행에다가 돈을 빌린 거야. 근저당권자 레인보우 에셋 대부 주식회사가 웰컴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거야. 이 근저당권 담보로. 그래서 근저당권 지리권을 설정한 거예요. 갑구와 을구의 권리 순서를 이렇게 요약을 해놓은 거예요. 이렇게. 자, 순서대로, 시간 순서에 의해서. 그러면 등기부등본 쭉 보니까 근저당권, 또 뭐, 근저당 지주권, 이게 있지만, 이미 경매 있지만, 말소기준 권리가 뭐예요? 맨 위에 거죠. 그죠? 근저당권 맨 위에 레인보우 에셋 대부, 제일 먼저 설정된 3억 근저당권. 여기서 써놨잖아. 말소기준 권리라고 애들이 기계로. 그럼 얘가 말소기준 권리고요. 자, 여기서는 봐야 되는 게 임차인을 봐야 돼.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 임차인이 있잖아요. 임차인은 뭘 본다? 전입신고. 그죠? 또 임차조사 보니까 조사는 임차 내용 없음 이렇게 돼 있잖아요. 또 임차인이 없는 거야. 좀 더 확인해 보려면 우리가 뭘 본다? 여기 내가 물건 명사를 한번 볼까요? 조사된 임차 내역 없음 이렇게 해놨죠? 매각물건 명세서에. 또 현황조사도 한번 가볼까요? 점유관계에서 누구로 써놨어요? 채무자 점유 이렇게 해놨죠? 이거예요. 이분으로 방문하여 소유자를 면담한 바 부동산에는 자신과 가족만 거주하고 다른 임차인은 없다고 함. 이게 또 법원에서 조사한 내용을 써놨죠? 자, 전입시대 열람도 이렇게 또 보니까 소유자 본인만 여기 돼 있네요. 전입시대 열람에 이렇게 성명 이 정도. 자, 그러니까 임차인은 없어요. 임차인은 없으니까 뭐 임차인이 있다래도 이 근저당권 말소기준 권리 근저당권 이전에 전입된 임차인이냐 아니면 이후에 전입된 임차인이냐 이렇게 구분해 보면 되겠죠? 이 이후에 전입된 임차인은 대학력이 없다. 대학력 배웠잖아요. 대학력이 뭐예요? 내가 낙찰받아서 나한테 보증금 줘.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지금 뭐 임차인이었기 때문에 무시하고 가셔도 되는 거죠. 근저당권. 그러면 여기들은 다 소멸이죠? 소멸. 인수되는 거 없어요. 권리관계는 개념다. 합격. 뭘 봐야 돼, 이제? 이 시세조사해갖고 이거 얼마 쓸까? 이거 고민해야죠? 네. 그럼 만약 2억에 낙찰이 되면 네.
그러면 2억에 낙찰이 안 되지. 자, 최저가가 2억 992만 원이잖아요. 2억 992만 원 이상 쓰셔야 되고요. 그 밑으로 쓰면 무료입니다. 만약에 2억 1천만 원에 낙찰이 많이 됐다. 음.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있는 구조단권 3억짜리 있었잖아요. 네. 그것만 배당받고 나머지도 못 받는 거거든요. 그렇죠. 자, 여기서 근저당권 레인보우 에셋 대부가 근저당권이 3억. 요걸 이제 채권 최고액이라 그래. 실채권은 다를 수가 있어요. 실채권은 언제를 보냐면 얘가 경매 신청할 때 청구한 금액이 있어요. 레인보우 에셋 청구 금액. 청구 금액 얼마야? 3억이 넘네. 내가 이자도 못 받고 그랬네. 얘 3억 더 받아야 되는 애야. 지금까지 보면 이자까지 늘어서 더 늘겠네. 그죠? 어쨌든 권리는 얘는 3억까지밖에 못 받아가 여기서 이 집에 대해서는. 근데 2억 1천에 낙찰받았어. 그러면 2억 1천까지밖에 못 받아가. 못 받은 금액 니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그럼 만약에 3억 5천에 만약에 그 낙찰이 되면 네. 그 나머지 한 4억 천 남잖아요. 그건 네. 2순위로 넘어가는 건가요? 이제 요 채권자들 다 나눠주죠. 얘 1순위 받고 또 남은 애들 있잖아요. 2순위 애들. 예. 만약에 여기서 또 뭐 그 신청한 애들이 있을 거야. 일반 채권자들이. 그런가? 뭐 기본적인 거는 경매 비용이 빠져나가고 제일 먼저 배당해 줄 때는 이 경매 비용이라는 거는 경매 신청할 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그건 먼저 제일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세금 중에서도 그 당해세 있어? 재산세 이런 거 있죠? 막 임차인 있으면 임차인 최우선 면제 보증금 있잖아. 걔 불쌍하니까 먼저 띄워줘야지. 소액 임차인. 소액 임차인도 없잖아요. 여기 물건 순위에서 1순위는 레인보우 에셋이 다 가져가는 거야. 남았다. 그리고 돈이 남았다. 그러면 소유자한테 가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많이 있으면. 소유자가 돈 벌었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다른 물건 한번 볼까요? 사건번호 2023 타경 100620. 자, 박달동 극동 아파트입니다. 32평형 4억 7,500 최저가 두 번 유찰됐어요. 이것도 3억 400 입찰일이 언제예요? 12월 5일입니다. 자, 등기권리와 임차 관계를 보니까 여기 등기권리 쭉 그러니까 근저당 우리은행 그 다음에 허브자산관리되고 1억 5천 근저당 뭐 전세권 임의경매 임의경매는 허브자산관리되고 근저당권 얘가 경매 붙였네요. 2순위 근저당권자가 경매 붙인 거예요. 여기서 말소기준 권리는 뭐예요? 우리은행 근저당이죠. 제일 먼저 설정된 거. 얘 말소기준 권리는 본인도 소멸하고 그 이후의 권리도 소멸시킨다 그랬어요. 얘 소멸이고 얘도 소멸시키죠. 다 없죠. 임차인도 없어요. 이것도 깔끔한 물건이에요. 2023 타경 100675. 자, 요거는 다세대 빌라 석수동 미영팰리스 202호 감정가 2억 400 2에 유찰돼서 1억 3,056만원 입찰일 12월 5일. 자, 여기 보니까 등기권리에서 소유권 임정숙 탁성순에서 근저당권 임정숙 1800 소유권 가등기 김남옥 매매 소상공인진흥공단 가등기 가처분 강제경매. 그런데 이 말소기준 권리는 이거 근저당권 임정숙이죠. 1800 또 이 권리 이후에 소유권 가등기든 뭐 담보 가등기든 다 말소야. 이거는 말소기준 권리 이유권 소멸 임차인을 보면 여보세요. 전입이 언제예요? 얘 말소기준 권리보다 빨라요 늦어요? 빠르죠?
빠지면 대항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대항력이 있다는 건 뭐야? 얘 보증금 못 받은 거 내가 물어줘야 된다 이거예요. 그럼 얘가 배당 요구를 했어요? 안 했어요? 배당 요구를 하면 배당을 해주고 배당 요구를 안 하면 배당을 안 해줘요. 배당 요구를 했어요. 그럼 얘는 지금 1순위죠? 1순위로 배당을 받아. 배당을 못 받은 금액은 내가 떠안는 거야.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자, 법원에 입찰을 하시잖아요. 그럼 어디 법원 거예요? 관할법원 가죠. 부동산 소재지.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 예, 여기 그 안양걸 입찰하면 안양법원 가죠. 수원거는 수원법원 가요. 그러면 법원에 입찰하려면 입찰표가 있는데 여기 한 세트예요. 입찰 봉투, 대봉투, 그 다음에 기입찰표, 그 다음에 매수 신청, 여기 돈 봉투, 보증금 넣는 봉투. 이게 한 세트야. 딱. 법원에 가면요, 어느 법원인지 거의 비슷해요. 가면은 이렇게 그 법정이 있는데 그 입구에 요 진행 사건이 이렇게 붙여 있어요. 보라고. 오늘 진행하는 경매 물건 사건 번호들이 쭉 이렇게 적혀 있는데 여기에서 진행하지 않는 사건도 적어놔요. 뭐 변경된 것도 있고요. 당일 취하된 것도 있고 또 유치권 신고된 것도 있고 이래요. 그래서 내가 입찰하고자 하는 물건이 오늘 진행하는지 변경사항은 없는지 여기 와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제일 먼저 법원 도착해갖고 이거 확인하시고 핸드폰은 진동 모드로 해야 돼요. 예전에는 뭐 이렇게 법원에서 핸드폰 통화하고 진동 모드 하면 이게 벌금 물게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민폐죠. 그러면 네, 그렇게 하시고 보면 진행하는 사건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입찰에 와서 한번 구경 한번 하시고 뭘 갖고 와야 되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입찰 법대에서 요거 기입찰표하고 입찰봉투 이걸 갖고 오시는 거야. 이렇게 한 세트 세부 한 세트 갖고 오시는 거야. 그리고 보면은 매각 물건 명세서나 감정평가서나 현황조사서를 열람할 수 있게 PC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사건 번호만 내가 알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당일. 그 다음에 요걸 갖고 오셔서 쓰는데 입찰표를 쓰는 거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기일 입찰표를 딱 보잖아요. 입찰한 날짜 쓰면 되는 거고 사건 번호 그거 쓰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그 2023 타경 1010이 처음에 봤던 안양역의 아파트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건 번호 쓰시고요. 물건 번호가 있는데 물건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가 있어요. 하나인 경우도 있고 그저 그랬죠. 담보를 2개 이상 쓸 때는 물건 번호가 1번, 2번 또 3개 쓰면 3번 적어난다. 물건이 하나면은 하나 쓰면 돼요. 1. 안 써도 돼. 물건이 하나면. 근데 물건 번호가 2개 이상이잖아요. 그럼 꼭 써야 돼. 안 쓰면 안 돼요. 우리 입찰자 3번. 입찰자에는 내가 직접 본인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가 대리인으로 오는 경우도 있어요. 본인이 오는 경우에는 본인 성명, 주민번호, 주소기금 쓰면 돼요. 근데 내가 못 온다. 대리인으로 한다면요.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여기다 적어야 되고요. 뒷장 보시면 위임장이 있어. 위임장 있죠? 위임장에 그 본인의 인감도장을 찍어야 돼요. 본인의 인감도장 위임장에 찍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해야 돼. 인감증명서하고 인감도장하고 다르면 안 돼요. 첨부해야 돼. 인감증명서 유효기간은 6개월 이내. 6개월 이내 거. 보증금액은 여기는 내가 입찰 보증금액을 쓰는 거고 왼쪽은 내가 입찰 가격을 쓰는 거고 보증금액을 쓰는 거는요. 내가 입찰하는 금액 최저금액 경매 최저금액의 10% 입찰가의 10%가 아니에요.
최저금액의 10%, 2억 992만 원이에요. 그러면 내가 입찰 보증금이 얼마다? 2,099만 2천 원. 이게 입찰 보증금이에요. 내가 2억 3천을 쓰겠다. 그래서 2,300만 원을 넣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럼 입찰 보증금을 2,300만 원을 넣었다. 그래도 무효는 아니에요. 무효는 아니고 거슬러줘. 아까 2,200만 원의 차익 있죠? 그 이상. 그거를 거슬러줘. 거슬러주는데 거기서 돈을 계산을 못하잖아요. 그럼 입금받은 계좌 적으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 담당하는 은행은 짜증을 내요. 그러니까 많이 넣지 마. 필요한 겁니다. 입찰 가격은, 보증금은 쓰는 금액으로 잘 쓰시고, 입찰 가격은 이게 중요해요.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얼마 써야 되냐. 얼마 써야 되는지. 정말 실수를 해서는 안 되는 게 요거예요. 얘네들은 좀 실수를 해도, 실수를 하는 게 좀 약간 잘못 쓰면 이게 수정해서 하는 것도 괜찮아. 근데 얘는 절대 수정이 안 돼. 그리고 연필을 써도 안 돼요. 왜냐면 쉽게 이게 지울 수 있는 걸로 쓰면 무효야. 연필을 쓰면. 지울 수 없는 볼펜 이런 걸 쓰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걸 한글로 쓰셔도 무효야. 아라비아 숫자를 쓰셔야 돼요. 아라비아 숫자로만. 그리고 밀려 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밀려 쓰면 난리 나는 거야. 이게 조심해. 이거 잘 보고 숫자 딱딱. 이거 얼마 쓰고 싶어요? 아까 얼마 했어? 2억 992만 원인데 한 뭐 쓰고 싶은 금액이 내가 2억 5천 쓰고 싶다. 2억 5천 쓰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 2억 5천 0000000 이렇게 하고 여기에는 뭐냐면 현금 자기가 체크하시면 돼요. 보증금 현금을 넣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지고요 쓰시고 여기 보증을 반환받았습니다. 뭐냐면은 이걸 낙찰을 못 받잖아요. 그럼 이 보증금을 돌려주거든요. 그럼 여기 보증금 받았다는 건 입찰자 그때 이름 쓰고 도장 쓰는 거야. 그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지금 쓸 필요 없고. 뭐 심플하죠. 본인 이름을 이렇게 요것만 쓰시면 돼. 인적사항하고 요게 제일 중요하고 이렇게 다 써갖고 마감을 하면 그때 뚜껑을 열어. 다 열어가지고 이 사건 저 사건 많이 있잖아요. 그걸 사건 번호 순서대로 이렇게 정리를 해. 사건 번호 순서대로. 그러면 내가 입찰한 사건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불러. 나중에 다 정리하고 제일 먼저 사건 연도 접수번호 빠른 거 사건 번호 배웠잖아요. 걔를 먼저 불러. 그래서 여기 사건 입찰한 사람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 쭉 나오잖아요. 그러면 입찰표 주세요. 이거 있잖아요. 다 받아 한수 하고 자, 이 사건 입찰자를 호명하겠습니다. 누구 김아무개 얼마, 이 누구 얼마, 박 누구 얼마. 여기서 최고가로 누가 되셨습니다. 제일 많이 쓴 사람. 이래요. 제일 많이. 그러면 나머지 분들 차순위 신고하시겠습니까? 그래. 차순위 신고는 뭐야? 얘가 최고가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을 못 내면 네가 낙찰받자를 인정해줄게 이거예요. 차순위 신고하시겠습니까? 그래요. 차순위 신고를 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내가 입찰 보증금 있죠? 그거를 못 찾아. 안 돼서 낙찰 안 된 사람 그 자리에서 다 돌려주거든? 차순위 신고하면 그 보증금을 못 찾아요. 언제까지 못 찾냐면 낙찰받은 사람이 잔금 낼 때까지. 잔금 기한이 있거든? 그때까지 얘가 못 내면 그때 내가 낙찰자를 내서 잔금을 내야 되는데 잔금을 내면 그때 가서 찾을 수가 있어. 그 차순위 자격도 있어. 너무 1순위하고 1등한 사람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도 차순위가 안 돼. 그건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자, 그렇게 해서 낙찰자는 차순위 신고할 사람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건 종결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은 낙찰받은 사람은요 여기서 내가 보증금 냈잖아. 영수증 올려. 영수증 쓰고 낙찰한 사람은 이리 오세요. 여기서 이제 보증금들을 이제 신분증 확인하고 다 돌려주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집에 가는 거예요. 다른 물건 해야죠. 요거 보시면 화요일날 하는데요. 입찰 시간이 10시부터 11시 10분까지예요. 입찰하는 시간이. 그리고 요날 진행하는 경매 물건은요. 우리 그 대법원 경매 정보 사이트나 부동산 테일 있죠. 들어가시면 그거 다 보실 수가 있어요. 진행하는 날짜에. 그 일자별로 물건을 보시면 되고, 그날 마감 입찰 시간은 10시에서 11시 10분까지 하는데, 우리는 수업을 이제 개찰을 하잖아요. 10분에 딱 개찰을 하잖아. 그럼 끝나는 시간이 대략 한 12시 전후 정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끝나는 시간이. 그래서 10시부터 한 12시 10분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은 뭘 할 거냐면 10시에 오시면 제일 먼저 오늘 진행하는 사건을 한번 확인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어떤 물건을 관심이 있다. 그 물건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보겠다. 아니면 나 이 물건 오늘 한번 입찰해볼까? 입찰해보셔도 돼. 보증금 갖고 오셔서. 그러면 그 사건이 오늘 진행하는지 한번 이거 제일 먼저 법대가 한번 확인하라고 그랬죠. 진행하는 사건, 진행하지 않는 사건. 만약에 그것도 안 보고 그 입찰도 다 넣었어. 근데 오늘 진행 안 하는 거냐? 그러면 그 뭐야? 공치는 거지. 그래서. 자, 그래서 경매 진행 사건 확인하고 그 다음에 가서 경매 그 입찰표 있죠? 한 부씩 받아갖고 오시는 거예요. 또 그리고 안에 보면 PC에 연락하는 데도 있어. 안에 법대 안에. 거기서 한번 내가 한번 연락 한번 해봐요. 눌러도 보고. 11시 10분에 마감하니까 그 전에 올라와서 개찰하는 거 구경을 하시면 돼요. 구경하시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그때 물어보시면 되고 제가 상담해 줄 거고. 예. 그렇게 해서 한번 뭐 강의 한번 익혀보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